정수야, 입금이 안 됐어. 깜빡했어요. 곧 보낼게요. 너 이러면 다음 달 돈까지 해서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고. 자꾸 이러면 서로 신경 쓰이잖아. 여태 잘 갚았잖아요. 며칠 늦어진다고 자꾸 카톡 보내시고 전화하시면 저도 기분이 조금 그래요.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킬 거면 애초에 200만 원씩 갚는다고 말을 하지 말지 그랬어. 그땐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죠. 아버지 돈 안 갚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자금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용민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돈거래라면 질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그렇게 청하는데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갚을지도 상세히 설명하길래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이 아니라 자식이기에 더 돈이 오가면 안 됐습니다. 그걸 몰랐던 김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가족과도 돈거래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익히 알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돈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날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놈을 아들로 키웠던 것이 김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돈을 안 갚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김 씨도 모르게 음모를 꾸미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괘씸한 자식이라도 부모 등에 칼을 꽂을 만큼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김 씨는 이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무자식을 스스로 만들기로 했죠. 김 씨는 은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생 부부가 열심히 살아온 탓에 소박하지만 나름대로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온했죠. 아버지, 저 왔어요. 김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해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도 하나 있는 김 씨는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왕래를 할까 말까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안방에 있다가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잘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오랫동안 하다가 떨어져서 30 초반의 며느리와 함께 식당을 차렸는데 그래서 양복을 입은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 이거요? 미팅이 있어서요. 뭐? 미팅? 아, 사업차요. 식당을 운영하며 사업차 양복을 입을 일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자신만만한 표정이 김 씨의 물음에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자금? 김 씨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돈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식당 정리하고 나온 보증금이랑 모아둔 돈이랑 보태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려는데요. 좀 부족해서요.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나한테 그걸 달라는 거야. 달라는 게 아니라 빌리려는 거죠. 그러면서 김 씨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소규모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는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웬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사무실 계약서랑요. 사업 계획서랑 뭐 그런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내가 본다고 아냐? 김 씨는 손에 쥐어주는 서류를 훑어보았지만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식당 장사 잘 안 됐던 거 아시잖아요. 그동안 힘들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나이고 이번에 정말 괜찮은 기회거든요. 이 동기놈이 이런 거는 아주 기가 막혀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이라니. 아직 젊은 놈이 무슨 마지막이야? 김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아, 5천. 아니 7천이요. 7천만 원? 이 3천 정도 생각했던 김 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생각하던 김 씨는 결국 아들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말았죠. 아들이 말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막연하게 돈 벌면 주겠다 했다면 거절을 했을 것 같은데 당장 조금씩 갚기 시작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앞으로 된 신용카드예요. 이걸로 다달이 200만 원씩 쓰시면 제가 갚을게요. 매달? 네. 이렇게 3년간 갚으면 7,200만 원이거든요. 200은 이자로 치고요. 200 조금씩 넘겨서 결제하셔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해? 복잡하게. 그냥 입금하는 게 편하지 않아? A 신용카드를 써야 저도 신용이 좋아지죠. 그리고 아버지도 이번 달에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그게 더 좋잖아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는 김 씨. 그렇게 꾸준하게 돈을 갚겠다길래 김 씨는 거기에서 진실성을 느꼈습니다. 어영부영 돈을 빌려가 안 갚으려는 게 아닌 듯해서 허락했죠. 그리고 아들의 말처럼 신용카드로 돈을 받는 일은 편리했습니다. 그냥 아들의 카드로 한 달에 200만 원만 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로 아내가 들고 다니며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모임에서 식사 비용을 결제하거나 할 때 썼죠. 그런데 물론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달에 얼마 썼어? 150만 원 썼어요. 50만 원 더 써야 하네. 현금 대신 받는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자 했지만 꼭 카드로 200만 원을 맞춰서 써야 하는 것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늘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을 해야 했으니 말이죠. 차라리 현금을 받는 게 김 씨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신용인지 뭔지 중요하다잖아요. 그냥 좀 불편해도 이렇게 쓰죠. 어쨌거나 신용카드로 받은 탓에 반년 넘게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돈을 받게 되었으니 장점도 분명히 있었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카드 좀 줘봐. 오늘 식사는 내가 내기로 했거든. 아, 모임 간다고 했죠? 잠깐만요. 김 씨의 말에 아내가 휴대폰 케이스에서 카드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얼마 남았어? 많이 남았어요. 이달에 얼마 안 써서 100만 원도 안 쓴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다른 카드는 안 챙겨도 되겠지. 그 말에 김 씨는 안심하고 아들이 준 카드만을 챙겨서 외출했습니다. 아들 무슨 사업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 우리 아들? 그렇지. 잘 돼. 식당이 잘 안 됐나 봐. 나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지. 그래도 뭐 다달이 수익은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 꼬박꼬박 200만 원씩 갚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가끔 아들네 가족을 만날 때면 전보다 씀씀이도 좀 커진 것 같고 말이죠. 말년의 아들이 호강시켜주는 거 아니야? 아이고, 호강을 뭐 자식이 시켜주나. 내가 하는 거지. 다 먹었으면 일어나지. 지금 계산할게. 오늘은 김 씨가 식사비를 내는 날이었습니다. 5이서 백숙 집에 갔는데 술도 한잔 하자 밥값이 2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김 씨가 안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서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인을 하려고 펜을 들고 기다리는데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잘 안 돼요? 안 되면 이렇게 긁어보세요. 얼마 안 쓴 건데 가끔 못 읽을 때가 있더라고요. 카드를 기계에 꽂고 있었는데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카드의 마그네틱을 기계에 긁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도 초과가 뜨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한참 남았어요. 아들이 200만 원씩을 갚기로 했지만 한도는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조금씩 초과해도 여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한도가 많이 남았거든요. 김 씨의 뒤로는 친구 넷이서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계산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손님. 죄송하지만 또 한도 초과가 떠요. 이번엔 그 소리가 친구들의 귀에까지 전달이 된 듯 했습니다. 한도 초과. 어쩐지 얼굴이 뜨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가 뒤를 힐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기계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자 직원이 조심스러운 음성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또 해볼까요? 2번이나 그렇게 떴다면 기계가 이상하기보다는 카드의 문제일 것 같았습니다. 아니, 카드를 얼마나 긁었길래 그래? 친구 하나가 농담을 건네왔습니다. 직원이 한 번 더 해보았지만 기계에서 삐빅거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죠. 카드가 그거밖에 없어. 이거만 달랑 들고 왔네. 내가 낼까? 친구 하나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입금하면 돼. 김 씨가 카드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식당 카운터에 적혀 있는 계좌번호의 휴대폰으로 밥값을 입금했습니다. 결국 계산을 하기는 했지만 나오면서 친구들이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이고, 마누라한테 용돈 좀 더 달라고 해. 돈 열심히 벌면 뭐해. 20만 원 밥값도 못 내는데. 농담이랍시고 하는 말이었지만 김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며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음료수 하나를 내밀고 카드를 긁었더니 또 한도 초과가 떴죠. 집으로 돌아온 김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카드 말이야. 100만 원도 안 썼는데 오늘 계속 한도 초과가 뜨잖냐. 그러자 아들이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한두 번 가지고 얄짤없네. 뭐, 아, 제가 바빠가지고 결제되는 통장에 돈을 못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한도가 하향됐나 봐요. 뭐. 진작에 말을 해주던가 해야지. 오늘 망신당했어.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요. 내일 바로 해결할게요. 그런데 아들의 말처럼 다음 날에 해결은 됐습니다. 문제는 몇 달 뒤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것이었죠. 안 되겠다. 안 그래도 불편했는데. 어차피 너도 카드 대금 결제할 때 통장에 돈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내 통장으로 넣어. 200만 원씩. 결국 현금으로 돈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매번 200만 원을 카드로만 긁어야 하는 것도 불편했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신용카드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다가 카드가 정지가 되었을 때 아들은 이제 현금으로 입금하겠다고 했죠. 그때부터 이상하긴 했습니다. 말로는 맨날 바쁘고 돈도 잘 번다고 하는데
자꾸만 카드에 문제가 생기는 게 불안했습니다. 아직 받아야 할 돈이 수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돈도 돈이지만 아들의 사업이 망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죠. 듣자 하니 친구와 많은 돈을 투자한 것 같은데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수야, 입금이 안 됐어. 아들이 지난달에도 입금을 일주일이나 늦게 했습니다. 그래도 잠자코 기다리자 입금이 되긴 했는데 이번에는 보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깜빡했어요. 곧 보낼게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 이러면 다음 달 돈까지 해서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고. 자꾸 이러면서로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돈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김 씨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런 게 싫어서 김 씨는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단돈 10만 원도 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여태 잘 갚았잖아요. 며칠 늦어진다고 자꾸 카톡 보내시고 전화하시면 저도 기분이 조금 그래요.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것 같아서. 아들이 김 씨에게 진 것도 빚은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돈 때문에 아들과 기분 상하는 말을 주고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잘 지킬게요. 알았다. 그럼 더는 말 안 하마. 그런데 역시나 아들의 사업이 어려운 것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달은 아예 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지만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까지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200만 원이 없어서 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아들 말처럼 빚쟁이처럼 굴고 싶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런 말을 하고 나면 김 씨도 마음이 상하기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달째도 아무 말이 없자 김 씨는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킬 거면 애초에 200만 원씩 갚는다고 말을 하지 말지 그랬어. 그땐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죠. 아버지 돈 안 갚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자금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무슨 자금이 어떻게 막혀 있길래 3달째 돈을 못 주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 안에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이 김 씨에게 빌린 돈은 3천만 원 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김 씨는 그렇게 독촉해서 매달 받아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금이 뭐 어떻게 됐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매달 돈 주지 말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자리 좀 더 잡히면 그때 한꺼번에 줘. 그러자 아들이 놀라며 대꾸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요? 애초에 다달이 갚겠다는 말에 돈을 빌려줬던 것이니 김 씨가 먼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매정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사정도 무시하고 돈을 받아내지는 않았죠. 그래.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서 자리 잡을 생각부터 해. 아들은 크게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전에는 돈 얘기를 꺼낼까봐 그랬나. 전화도 잘 안 하고 잘 안 받더니 가끔은 먼저 안부 전화를 묻기도 했습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죠? 아픈 곳? 네. 아는 친구 아버지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대요. 그러면서 나이 들면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 어쩐다 하면서 걱정을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배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병원에 가셔야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내 건강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 너희나 신경 써. 그런데 아들과 통화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지 어쩐 건지
김 씨는 건강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갔을 때 급성 담낭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러게 진작 병원에 가시라니까 안 가시더니. 그때는 소화가 안 됐던 거고. 아무튼 건강 잘 챙기세요. 아들이 수술하고 다음날 병문안을 왔습니다. 바쁜데 얼른 가봐. 전화 드릴게요. 전화 잘 안 보니까 할 말 있으면 엄마한테 해. 김 씨는 병실에서 주로 TV를 보고 휴대폰 확인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서랍장 위에 올려두고 만지지 않았죠. 그런데 다음날 연락도 없이 아들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왜 매일 와? 그래도 아버지 입원하신 동안에는 자주 오려고요. 제가 너무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서요. 뒤늦게 아들이 효자가 되었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앉아서 한참을 말동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주머니를 더듬으며 말했죠. 차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왔나 봐요. 민호 엄마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아버지 휴대폰 좀 잠깐 빌려주세요. 그래. 잠깐만. 아들의 말에 김 씨가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전화 안 하고? 아들이 휴대폰을 한참 만지작거리자 김 씨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 메시지 보내려고요. 애 재우고 있을 시간이라서 전화하면 안 돼요. 그래? 네. 아, 민호랑 민호 엄마는 내일 오기로 했어요.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이네. 고생은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5분쯤 있었을까? 아들이 다급한 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휴대폰 좀 빌릴게요. 또 놓고 왔어? 네. 아버님, 이거 민호가 어린이집에서 만든 거예요. 며느리가 김 씨에게 자신의 휴대폰 사진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향했던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가 뭐예요? 제가 급히 받아야 할 메일이 있는데 제 아이디가 로그인이 갑자기 안 되네요. 아들의 말에 김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이메일을 자주 쓰지는 않지만 모든 아이디의 비밀번호가 똑같아서 헤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뒤에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봐야겠어요. 벌써 가? 네. 일이 바빠가지고요. 아들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돌아갔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왔나 싶었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괜히 바쁜 사람을 오가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죠. 아들이 돌아가고 휴대폰을 켜서 이메일에 로그인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들이 이메일 이야기를 꺼내니 심심해서 뭐가 와 있나 한번 볼까 싶어서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김 씨의 아이디로 받았으면 메일함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아들에게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지웠나? 보면 안 되는 것이라서 지웠나 싶었습니다.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오늘 낮에 갈게요. 낮에? 너 일 안 하냐? 아, 오늘은 쉬어요. 쉬는 날이면 쉬어야지 뭐하러 와? 나 이제 괜찮대도. 그래도요. 오늘은 좀 오래 있을 생각이에요. 오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병문안을 오겠다는 아들 때문에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정수가 효자는 효잔가 봐요. 그런 아들을 보며 아내는 뿌듯해했습니다. 여보, 아까 고모한테 전화 왔어요. 통화가 안 된다고 전화 좀 달라던데 내가 깜빡했네. 그래? 내 휴대폰 어디 있더라? 거기 서랍에 넣어놓더만.
김 씨가 휴대폰을 꺼내 여동생과 10분가량 통화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카가 아이를 낳았다며 사진을 보내주기에 그것도 좀 구경을 했죠. 그런데 아들이 도착하기로 1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시 서랍에 휴대폰을 집어넣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이게 뭐지? 대출? 웬 비대면 대출이 실행됐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사기 메시지 아니에요? 스팸 메시지 같다며 신경 쓰지 않는 아내. 하지만 거기에 더해 모바일 뱅킹 알림까지 떴습니다. 이거 정말 돈이 들어왔는데 당신 대출 받았어요? 내가 무슨 대출을 받아?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아, 통화 중이셨어요? 아들이 들어와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김 씨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 통화는 아까 했고. 잠깐 인사를 나누고 아들에게 황당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던 찰나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또 차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왔네요. 잠깐만 빌려주세요. 아들이 김 씨의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막 닿으려던 순간에 김 씨는 아들의 손길을 피했죠. 김 씨가 아들을 길게 응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의아해하는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잠깐만. 메시지가 와서 이것만 확인하고 빌려줄게. 정수야. 엄마 핸드폰 써. 아, 아니에요. 아버지 핸드폰이 쓰기 더 편해요. 김 씨는 휴대폰을 잠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향해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 아까 그 말 있잖아요. 나중에 얘기해. 말어리를 끊는 김 씨를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은 더 이상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눌렀습니다. 왜? 뭐가 안 돼? 네? 아,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을 휴대폰을 가지고 뭘 하던 아들이 결국엔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김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김 씨는 사진을 확인하는 척하며 은행 앱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5번 틀려서 로그인하지 못한다는 메시지가 떴죠. 왜? 네 통장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로그인이 안 돼? 김 씨의 말에 아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내만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자꾸만 와서 내 휴대폰 빌려가더니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어? 아버지, 뭐라고요? 5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통장으로 넣으려고 한 거야? 그래. 김 씨가 휴대폰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꾸민 일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처리가 이렇게 허술한지 몰랐습니다. 사람을 바보로 아는 것인지. 그래도 허접하긴 했어도 대출은 성공했기에 김 씨가 눈치를 채고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5천만 원이 홀랑 사라졌을 것이었죠. 결국에 들킬 일을 왜 한 거야?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쩌면 들켜도 상관없었던 것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돈을 빼갔으면 아들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김 씨도 받아낼 방법이 많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김 씨는 허탈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부모가 입원한 것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하다니요. 그런 줄도 모르고 효자라고 칭찬을 했던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돈을 갈취하고 사기를 치려던 아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사업 자금 때문에요. 그런데 아들은 이내 뻔뻔하게 나오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셨을 거잖아요. 너 이미 빌려간 돈도 다 못 갚았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은 거잖아요.
그 돈도 어차피 제가 갚을 예정이었어요. 뭐야? 반성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갚을 예정이면 남의 명의로 허락 없이 대출받아도 된다는 소리야.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헤아려 주실 수는 없으세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부모 돈을 훔쳐? 훔치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야말로 어떻게 그래? 너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저번에 그 돈도 안 빌려줬어. 갚을 생각이 아예 없었구나. 저도 잘 되면 갚죠. 너 씀씀이만 줄여도 1,000만 원은 더 갚았을 거다. 아니, 부모 자식 사이에 자꾸 그렇게 돈돈하셔야겠어요? 남들은 그냥도 도와줘요. 그럼 너도 그냥 주는 부모 자식해. 김 씨는 병실에서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아내는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퇴원할 때까지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멀어져서 남은 돈도 안 갚겠다는 뜻일 것 같았죠. 그래서 김 씨는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아들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3년간 매달 200만 원씩 갚기로 한 메시지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들었죠. 그리고 통화 음성 녹음까지도 휴대폰에 고스란히 있으니 아들도 발뺌하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소송을 걸어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 아버지, 됐어. 나는 이제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고작 몇 천만 원 때문에요? 고작 몇 1,000만 원 벌려면 뼈 빠지는 거 모르냐? 부모 돈은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부모 돈은 부모 것이고 너한테는 어떤 권리도 없어. 아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는 또다시 사과를 해왔습니다. 죄송해요. 천천히 갚을게요. 저도 안 갚고 싶어서 안 갚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 그 차 2대만 팔아도 그 돈은 충분히 나오겠다. 아버지, 결국 아들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모두 한 번에 입금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입금된 돈을 확인하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사는 법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일은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온했던 일상이 더는 자식 때문에 망가지는 걸 두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에게 한 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자식은 없는 셈 치겠다는 말 말이죠. 나중에 더 나이 들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모를까. 조금의 반성도 없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김 씨가 한 행동은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도 이제는 아들 걱정은 그만하고 김 씨 부부의 노후나 신경 쓰며 살기로 했죠. 왜 안 먹어? 저 입맛이 없어서요. 지훈이 데리고 이만 가볼게요. 뭐? 애 먹고 있잖아. 다 먹고 가야지. 아니에요. 너희 혹시 아까 더럽네 어쩌네 했던 것 때문에 그러니? 배가 부른 것도 있고요. 어머니 좀 위생은 신경 쓰셔야 해요. 뭐? 너희 설마 그런 반찬 해오지 말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니고요. 알았다. 반찬도 이제 안 해주고. 밥도 안 차려주면 되지?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맛있어요. 엄청. 그런데 저희 비위가 조금 약한가 봐요. 좀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내가 해준 음식은 더러우니까 비위상해서 못 먹겠다는 거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서순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젊어서부터 음식 솜씨가 무척 좋았습니다. 20대 때부터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40 중반에는 식당을 차려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도 김장 때만 되면 서 씨에게 돈을 주고 김치를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솜씨 좋은 서 씨가 한 음식을 며느리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깔끔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서 씨 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 씨가 주는 음식은 손주도 못 먹게 막아버리는 며느리. 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며느리를 서 씨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서운하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다 하고 이해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 씨의 노력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서 씨는 며느리와 아들과는 다시는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서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아들 며느리와 사이가 퍽 좋은 편이었죠. 서 씨는 그게 다 서 씨의 희생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억지로 그런 것은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죠. 새벽 6시. 서 씨는 벌써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재료를 다루는 손놀림은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시금치 나물 만들어야지. 그리고 우리 소주 좋아하는 멸치볶음. 서 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들 김민용과 며느리 강서현 그리고 5살 손주 지훈이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서 씨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되었을 때 서 씨는 커다란 보자기에 반찬통들을 정성스레 싸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서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까지 찾아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서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셨어요? 잘 있었니?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며 보자기를 받아갔습니다. 묵직한 보자기를 들더니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옅은 미소를 띠며 말하는 며느리에게 서 씨가 대꾸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는 못 오거든.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했지. 아, 무슨 일 있으세요? 시골에서 손님이 와서 말이야. 아, 그래요?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다소 밝아졌다고 느낀다면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서 씨는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 아직 안 먹었지? 네, 아직이요. 잘 됐다. 내가 해온 반찬에다가 밥 먹으면 되겠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는 지훈이 아빠 오면 같이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훈이 아빠는 어디 갔는데?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저녁 때 돼야 돌아와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몇 가지 꺼냈습니다. 저희 먹을 거는 제가 요리해서 대접할게요. 번거롭게 뭐 하러 그래? 그냥 이거에다가 먹지. 에이, 어머님이 저희 위해서 음식 해주셨는데 저도 뭐라도 해드려야 마음이 편하죠.
그 말을 들은 서 씨의 얼굴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잘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갑고 시부모에게 잘하는 며느리가 요즘에 흔한가 싶었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서 씨가 가져온 보자기를 통째로 냉장고 한켠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서 씨가 뿌듯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아, 그 안에 시금치도 있고 멸치볶음도 들었어. 지훈이 꼭 챙겨 먹여. 서 씨는 며느리가 요리하는 것을 구경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얘 좀 봐. 물 아까운 줄 모르고. 네? 그런데 며느리가 요리하는 걸 보니 젊은 사람이라 그런가 요령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행주로 한번 싹 닦은 다음에 다음 요리하면 돼. 뭐하러 수세미에 거품 내서 일일이 닦고 있어? 어차피 음식했던 후라이팬인데. 서 씨가 싱크대에 걸쳐 있던 행주로 후라이팬에 묻은 기름을 싹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옆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행주로요? 그래야 깨끗하지. 어쩐지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 씨가 다시 식탁 앞에 앉았는데 웬걸 서 씨가 닦아준 후라이팬을 며느리가 다시 수세미로 닦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아, 저는 이게 좋아서요. 어색한 표정을 짓는 며느리를 보며 서 씨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서 씨가 젊었을 적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말이죠. 그렇게 서 씨는 며느리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이 되어 잠에 들기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반찬은 잘 먹었어? 네? 아, 어머니가 주신 반찬이요. 아, 네. 그래. 맛있게 먹고 2주 있다가 또 해다 줄게. 아, 근데 어머니 힘드니까 안 그러셔도 돼요. 아이고, 됐어. 지훈이 엄마도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이런 거라도 도와줘야지. 아니에요. 저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 반찬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됐다니까 그러네. 부담 갖지 말어. 서연이도 좋아해. 서 씨의 고집의 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가 손자의 생일이었습니다. 서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직접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생일을 위해 며칠 전부터 마음먹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서 씨는 커다란 찜통에 담긴 떡을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떡 만들어 왔어. 떡. 손자 지우는 반색했지만 서 씨가 떡을 꺼내자 며느리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수고하셨네요. 근데 케이크가 있어서요. 이거는 제가 따로 뒀다가 나중에 지훈이 챙겨줄게요. 아, 지금 먹지 그래? 빨리 먹어야 맛있지. 아, 케이크요. 어머님, 케이크부터요. 갑자기 고집을 부리는 며느리 때문에 서 씨는 의아한 마음에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서 씨의 눈초리를 모른 척하고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한 조각씩 케이크를 나눠 먹다 보니 손자는 배가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떡도 하나 먹어봐. 지훈아. 나 배불러. 아이고, 거봐라. 떡부터 먹어보라니까. 왜 고집을 부려서는. 제가 나중에 먹일게요. 그러면 너라도 먹어.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너무 배가 불러서요. 그리고 아들조차 떡에는 손도 대지 않는 모습에 서 씨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을 다했던 것을 몰라주는 아들 내외 때문에 서러웠죠. 그러고 보니 이상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서씨가 해다주는 반찬이나 음식을 그 눈앞에서 먹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신과 눈을 못 마주치는 며느리를 보니 일부러 그러나 싶었죠. 기분이 상한 서씨가 인상을 쓰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게 맛이 없어? 아니요. 당연히 맛있죠. 며느리의 답은 거짓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서씨가 해준 음식을 정말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던 며느리를 서씨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훈이가 아무래도 애니까 떡보다는 케이크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풀라며 웃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주방을 둘러보던 서씨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방 정리를 하던 며느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둔 모양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문제였습니다. 너 내가 해준 반찬 버렸니? 마침 며느리가 다가오길래 묻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요 며칠 밥을 못 해 먹어서요. 그런다고 이 아까운 것들을 버려? 죄송해요. 서씨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지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엌에 들어오던 아들이 대신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계속 외식하자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래 두니까 쉬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잘 못 먹을 때도 많으니까 앞으로 안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서씨는 그 말에 더 상처가 됐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간을 잘 못 맞추나 싶기도 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의뢰 있는 일이었기에 가능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낙으로 사나 싶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아들네 반찬해주는 것도 힘들지만 보람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지훈이 좀 잠깐 봐주실 수 있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좀처럼 아이를 맡기는 일은 없는 며느리라서 의아했습니다. 오늘 지훈이 아빠랑 아는 사람 장례식에 다녀오는데요. 지훈이는 데려가기가 좀 그래서요. 그래? 알았어. 데려다 놔. 그리고 2시간쯤 뒤에 아들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놓고 가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훈이 밥은 먹이지 마세요. 저녁 먹을 시간 전에 올 거니까요. 일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아들네가 돌아오면 같이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와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면 아들네와 다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거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상만 해도 좋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넌지시 아들에게 물어보자 싶었죠. 그러다가 5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뭐 먹었어? 간단히 먹고 앉아 있다가 왔어요. 그래? 그러면 같이 저녁 먹고 가. 아까 지훈이도 배고프다더라. 그러자 며느리의 안색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집에 가서 먹을게요. 어머님 힘드시니까요. 뭘 그래? 나도 혼자 먹기 싫었는데 잘 됐지. 그러자 며느리는 더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거들게요. 아니야. 거기 앉아 있어. 팔 벗고 나서려는 며느리를 서씨가 말렸습니다.
부엌에서 한창 분주하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냉장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뒤이어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죠. 서 씨가 뒤돌아보자 새파래진 얼굴의 아들이 보였습니다. 냉장고에 이게 뭐예요? 뭐가? 냄새가 심해요. 이거 상한 거 같은데. 그러면서 뚜껑이 열려 있는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그걸 왜 꺼내? 내가 나중에 치우려고 했는데 반찬을 뚜껑도 안 닫아 두셨어요? 일일이 열었다 닫았다 하기 힘들잖아. 그냥 냅둬. 남자가 왜 부엌에 들어와서 난리야? 아니, 곰팡이도 심하고. 정말 주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어머니, 아들이 괴로운 듯한 목소리로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뭐가 더럽다는 거야? 서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며 음식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손으로 김치 자르셔요. 응? 무슨 손? 방금 행주 만지셨잖아요. 행주가 왜? 행주가 새카매요. 어머니. 이렇게 더러운 행주를 만지고 김치를 썰면 옆에 있던 아들도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왜? 행주가 뭐가 더럽다고? 너희 왜 이러니? 저리로 가 있어. 그러면서 서 씨는 후라이팬에 묻은 기름기를 행주로 훑어 닦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와 아들 모두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래서 저희가 이래서 뭐? 아니에요. 서 씨는 아들 며느리가 하는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고, 너희는 참 이상하다. 이게 더러우면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냐? 서 씨는 손가락을 쪽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김치를 좀 더 꺼내서 썰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더 구겨졌습니다. 서 씨는 그 손을 행주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서 씨의 싱크대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음식을 하던 그릇들이 대충 쌓여 있었고 그 옆에 가지런히 엎어져 있는 안 쓴 그릇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때와 기름때가 끼어 있는 그릇들이었습니다. 서 씨는 여기서 사용하던 숟가락이나 국자를 이 음식 저 음식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 숟가락은 서 씨의 입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고 물기 가득한 싱크대 위에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던 식재료도 싱크대 안에 들어갔다가 닦이지도 않고 냄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나 싱크대에도 음식 찌꺼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습니다. 파조각, 마늘 껍질, 그리고 정체불명의 국물 얼룩들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흔적들도 있었죠. 자, 다 됐다. 밥 먹자. 서 씨는 식탁 위로 음식을 옮기며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식탁은 말라붙은 밥풀이 보였고 김치 국물 자국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서 씨는 옆에 있던 휴지를 조금 뜯어 건더기만 대충 주워서 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표정이 좋지 않았고 손자는 밥 먹을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런데 손자의 입에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며느리가 움찔움찔했습니다. 차마 말리지는 못하고 손만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죠. 너희 안 먹니? 아, 먹어요. 그런데 젓가락질이 참 깨작깨작 거렸습니다. 보는 사람이 다 입맛 떨어지겠네. 맛없니? 아니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야? 맛은 있는데 뭐 다른 건 없단 소리야? 아니요. 그런데 며느리가 음식을 한 입 먹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입맛이 없어서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하는 며느리.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장례식장에서 먹고 와서요. 참 간단히 먹었다며? 지훈이 데리고 이만 가볼게요. 뭐? 애 먹고 있잖아. 다 먹고 가야지. 아니에요. 아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서 씨도 엉거주춤 일어났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서둘러 짐을 챙겨 나섰습니다. 너희 혹시 아까 더럽네 어쩌네 했던 것 때문에 그러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물었던 것인데 아들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얼굴에 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정말로 그런 거야?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배가 부른 것도 있고요. 어머니 좀 위생은 신경 쓰셔야 해요. 뭐? 너희 설마 그런 반찬 해오지 말라는 것도? 잘만 받아먹던 반찬도 아들 내외가 서신의 집에서 몇 번 밥을 얻어먹고 나서는 먼저 해달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안 갖다 주진 않았지만 지금 되짚어보면 어쩌면 자신이 해준 음식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런 듯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섭섭했습니다. 서 씨는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해왔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본적인 위생 개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까탈스러운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아들이 골치 아프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반찬도 이제 안 해주고? 밥도 안 차려주면 되지? 그러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맛있어요. 엄청. 그런데 저희 비위가 조금 약한가 봐요. 좀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내가 해준 음식은 더러우니까 비위상해서 못 먹겠다는 거잖아? 서 씨가 문을 쾅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아들 내외와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끈질기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도 사과를 해대니 어른된 입장에 계속 마음상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좀 더 신경 쓸게. 그럼 됐지? 어느 날 걸려온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는 서 씨가 새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반찬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버릴까봐 괜한 짓 하지 말자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서 씨의 여동생과 남동생 가족이 다 같이 올라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는 좀처럼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형제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 씨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왔니? 음식하고 있었어? 그래. 거기 얼른 앉아. 여동생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네 가족도 왔고 마지막으로 아들네가 왔습니다. 이렇게 있으니 집이 너무 좁아 보일 정도로 북적거렸습니다. 서 씨도 음식 준비한다고 오전부터 무척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이 치우면서 한다고 했는데도 꼭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여보, 여동생의 남편이 부엌에 들어서다가 놀라 말을 멈췄고 여동생은 그런 남편을 말렸습니다. 음식 금방 되니까 좀만 기다려요. 서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어쩐지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뭐해? 아, 여기 정리 좀 하려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닦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냉장고까지 청소하려고 하길래 서 씨가 쫓아냈습니다. 안 그래도 네가 잔소리해서 내가 다 정리해놨어. 서 씨가 며느리를 내보내며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이래. 유별나다니까. 아, 그렇지, 뭐. 서 씨는 30분 정도 더 요리를 하고는 음식들을 내갔습니다. 거실에 큰 상이 펴져 있었고 다 같이 빙 둘러 앉아 있었죠. 서 씨가 매운탕 끓인 것을 마지막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물맥이야. 시원하니까 국물 좀 먹어봐. 각자 앞에 놓인 접시에 국자로 떠주었습니다. 역시. 맛있네. 다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서 씨는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 같았습니다. 서 씨도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매운탕을 먹는데 국물만 남은 아들의 그릇이 보였습니다. 국물 좀 먹어보라니까. 아무튼간 국물 안 좋아해. 아깝게 시리. 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들의 그릇을 들고는 큰 냄비에 부어버렸습니다. 너 안 먹을 거면 다른 사람 먹게 해야지.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아니, 먹던 걸 거기다 넣으면 어떡해? 여동생이 말하자 서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식구끼리 어때? 뭐? 아무리 그래도 침 들어간 걸. 여기 유별난 사람이 하나 더 있다 싶었습니다. 아이고, 안 죽어. 예전에는 다 이렇게 먹었다 어쨌다 대꾸하면서 서 씨가 손가락으로 김치를 쭉 찢었습니다. 이것 좀 먹어봐. 김장이 아주 잘 됐어. 매운탕에 살을 발라 먹으며 서 씨의 입으로 들락날락했던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위해서는 좀 작게 잘라줘야겠다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가위가 보이지 않아서 이로 작게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밥 위에 얹어주었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지 마세요. 뭘? 비위생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 씨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말이죠. 뭐라고? 비위생적이요. 자꾸 요리도 그렇고 손가락 빨고. 비위생적이라고? 이게 뭐가 어때서? 서 씨는 괜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일어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망신을 주려고 일부러 사과를 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언니? 좀 그래? 아까 부엌도 그렇고 손도 잘 안 씻던데. 뭐라고? 며느리의 영향인지 옆에 있던 여동생도 한 소리 했습니다. 음식하는 게 좀 지저분해서 나도 좀 그랬는데. 이건 아니지. 언니 아들 먹던 걸 여기에다 넣으면 누가 먹어? 그 소리에 서 씨는 여동생이 아니라 며느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괜한 얘기를 꺼내서 더러운 사람을 만들어버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도 괜히 음식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너 지난번부터 너무한 거 아니니? 아무리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그래야 해? 어머니, 서연이는 어머니한테만 들리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다고 얘가 한 말이 없어져? 언니 왜 이래? 서 씨는 서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조차 이 자리에서 며느리의 역성을 드는지 몰랐습니다. 평생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어느새 남의 편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너 정말 못됐다. 그렇게 깔끔 떠는 너는 얼마나 잘하길래 그래? 어머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됐어. 내 음식이 그렇게 더럽다면 앞으로 아무도 먹지 말어. 서 씨는 냄비째로 들고 부엌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한참 들렸습니다. 언니, 왜 그래? 며느리한테? 이만 나와. 우리는 이제 갈 테니까. 거실로 나와 보니 다들 짐을 싸고 일어났습니다. 서 씨는 아무 말 없이 동생 가족들이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게 며느리의 탓인 것 같았습니다. 모처럼 만난 가족인데 괜히 분위기를 흐려서 이렇게 헤어지게 만드나 싶었죠. 다들 떠나고 아들 며느리도 조용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너같이 못된 며느리는 내가 살다 처음 본다. 내 음식이 더러운 것 같으면 너만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거봐. 말 대답도 꼬박꼬박. 아까 괜히 들어와서 냉장고 정리 안 해 만에 한 것도 괜히 그런 거잖아. 뭐 시위라도 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도 똑같아. 해주면 그냥 받아 먹을 것이지. 손 씻어라, 행주 갈아라, 도마 씻어라. 내가 너희 종이야?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나는 기본도 없다는 거야. 너희가 예민한 거야. 어디 가서 물어봐. 다시는 안 보고 싶으니까 나가.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 씨는 그 한숨 소리조차 거슬렸습니다. 다시는 너희 애 봐주나 봐라. 다시는 밥 해주나 봐라. 명절에도 오지 말어. 서 씨는 아들 내외를 쫓아내고도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종일 음식하느라 부엌이 지저분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정성은 몰라주고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말이죠. 서 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배신감도 느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아들 며느리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뜸해졌고 이제는 전화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더 괘씸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기분이 풀릴 때까지 사과를 해도 모자란데 말이죠. 서 씨는 괘씸한 자식과는 더는 엮이지 않고 살 작정이었습니다. 헌신한 결과가 이런 푸대접이라면 서 씨도 더 이상 자식을 위하지 않기로 했죠. 아이고, 우리 손녀딸 얼굴 좀 보자.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뻐? 아빠, 씻고 와. 어? 손 씻었어? 아니, 샤워하고 오라고. 일하고 왔으니까 땀도 났을 거 아니야. 기름 냄새도 좀 나고. 아, 그래? 그렇지. 얼른 씻고 올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이정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변한 딸을 보니 속이 쓰리다 못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설마 부모에게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애교 넘쳤던 막내딸은 이제 없었습니다. 땀 냄새가 난다며 아빠가 아이를 안는 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기는 딸. 평생 자식들을 위해 땀 흘린 아빠에게 냄새 난다는 말을 하며 멀리하는 걸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 친딸이 그런 말을 하니 상처는 더 컸습니다. 그렇게 변한 이유를 따져보자면 돈인 듯 했습니다. 돈 있는 시부모는 떠받들고 돈 없는 친정부모는 업신여기는 딸이 과연 내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이 한 번 안아볼라 치면 샤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딸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품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 아이 둘을 잘 키워보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이 씨는 오랫동안 식당 일을 했고 남편은 건설 일을 하다가 10년 전에 아주 작은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아들, 딸 모두 이 씨 부부의 바람대로 공부도 잘했고 잘 커주었습니다.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도 금방 들어갔죠.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 자식들 농사는 참 잘 지었다며 스스로를 칭찬할 때쯤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처럼 집 한 채씩 떡하니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형편이 이래서 미안하다. 아들이 결혼 날짜를 잡은 날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 딸 결혼시키려면 돈이 드는 걸 알기에 적금도 들고 했지만 충분치 않았죠. 하지만 고맙게도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밀었던 통장도 도로 이 씨 부부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은 알아서 할 거예요.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요. 그게 돼? 집은 어떻게 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제도가 잘 돼 있고요. 집 마련하는 건 앞으로 천천히 계획할 거예요. 저희 둘 못 벌지 않으니까 금방 자리 잡겠죠. 그때까지는 아이는 가질 생각 없으니까 그것만 좀 이해해 주세요. 그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 눈치 보지 말어. 네. 결혼 준비도도 알아서 할 테니까 참석만 해주시면 돼요. 아들의 말처럼 아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마음은 무척 편했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에게 순금 세트를 사주었습니다. 그 외의 선물은 며느리 쪽에서 거절을 하니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에 이 씨 부부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신혼여행의 보태라고 전부 아들네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씨 부부가 아들을 결혼시키며 쓴 돈 말이죠. 그래서 딸이 결혼할 때는 그렇게 갈등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너 결혼에 보태려고 모아둔 돈이야. 이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와 똑같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딸의 몫으로 모아뒀던 3,500만 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큰 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씨 부부에겐 의미가 있는 액수였죠. 아들이 거절했다고 딸도 무일푼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펼쳐본 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듯한 묘한 얼굴이었죠. 한참을 통장을 내려다보던 딸이 말했습니다. 전에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우 씨 있잖아. 집이 좀 부유해. 그 소리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는 말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전세집도 해준다고 들어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부부가 아들에게 보태주려고 했던 돈도 일부 빼서 넣었죠. 이걸로는 혼수도 제대로 못 넣을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무척 울적하게 들렸습니다. 그에 따라 이 씨 부부의 표정도 어두워졌죠.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혹시 1억이라도 맞춰서 줄 수는 없어? 그 말에 이 씨가 짧게 숨을 들이삼켰습니다. 설마 하니 억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머리로 금액을 가늠하던 걸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력한다고 될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 씨의 표정을 읽었는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딸이 한숨을 쉬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나도 결혼하면서 기죽기 싫어서 그래. 혹시 그쪽에서 뭐라고 해? 아니야. 그런 경우 없는 분들 아니셔. 그런데 왜 기가 죽어?
누가 봐도 기우는 결혼인데 기죽지. 그 말에 이 씨의 가슴이 조각나는 듯 아팠습니다. 어떤 부모가 딸이 집에 돈이 없어 기죽는다는데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더 마련을 해보마. 여보, 기름때 묻은 남편의 조끼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씨이기에 남편의 말에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씨뿐이었는지 딸의 표정이 그나마 조금 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겨진 표정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딸에게 4,500만 원이 든 통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500만 원은 아들이 여동생 결혼하는데 보태고 싶다며 이 씨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오간 사정을 눈치챈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씨는 딸에게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들은 사위한테 차도 사주고 그래. 나도 이번에 시어머니한테 명품백 받았고 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도 해줘. 나 진짜 쪽팔려. 딸의 입에서 나온 비속어에 이 씨 부부는 크게 놀랐습니다. 설마 아니 돈 때문에 부모가 창피하다고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씨 부부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한 것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아들과 딸 사이에도 논쟁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은 처참했습니다. 딸이 무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학창시절에 진작 이 씨의 속을 썩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하지만 사위와 결혼을 결심하며 양가의 차이를 느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는지 어쨌는지 이 씨 부부에게 공격적으로 대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씨 부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식이 주는 상처는 어떤 상처보다도 치유가 힘들었죠. 하지만 그런 딸의 속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부모를 원망해야 하는 딸의 심정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딸은 조금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거리감이 확연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잠깐 들릴 수 있어? 너희 주려고 김치 따로 담아놨는데 안 본 지도 오래됐고 아버지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시네. 밥 한 끼만 먹고 가. 딸이 결혼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타고 30분도 안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들렀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쩌지? 주말에 시부모님 모시고 어디 좀 가기로 해서? 아, 이번 주에도? 요즘에 시아버지가 한가해지셔서 가족 여행 가.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너희 시간 될 때 한번 들러. 알았어. 이만 끊을게. 이번 주에도 가느냐 물어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비슷한 통화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 얼굴 한번 보고 싶어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시집 식구들과 뭘 하기로 했다. 어딜 가기로 했다. 그 말에 이 씨는 조금 섭섭했습니다. 하루 정도는 친정 부모에게 할애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 소영이도 가고 싶겠어. 시부모한테 잘하는 걸로 서운해하면 안 돼. 소영이가 그 집에서 사랑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 남편의 말에 이 씨는 잠시 반성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딸이 시집에서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딸이 매번 시집 행사만 참석하고 이 씨 부부를 등한시 하더라도 섭섭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딸이 중간에서 마음이 불편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아이를 낳으며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탓에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으니 말이죠. 우리 어머님은 그런 거 잘 못하셔. 좀 우아한 타입이야. 그래서 그냥 사람 쓰라고는 하시는데 첫 애를 남의 손에 키우고 싶지 않아. 엄마가 좀 도와줘. 나도 최대한 일 줄이려고 노력할 거거든. 그래서 보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직장에 있는 시간 동안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 말이죠. 오늘 아윤이 분유도 잘 먹고 잘 놀았어. 열은 안 났고. 열 안 났어. 아침에 바르라고 했던 연고도 발라줬으니까 걱정 마. 고마워. 아빠가 데리러 온대. 응, 금방 오신대. 이만 나가볼게. 조심히 가. 딸이 퇴근하면 그제서야 이 씨도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아이를 안아들었고 이 씨는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남편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소영이 왔어? 벌써 도착해 있었어요. 아까 한 20분 전에. 그러면 들어오지. 그럴 걸 그랬네. 애기 얼굴도 한번 보고 말이야. 근데 소영이는 아버지 들어오란 소리도 안 하네. 아이고, 근데 퇴근해서 피곤할 텐데. 부모가 들어와 있으면 맘대로 쉬지도 못할 거 아니야. 다음에 보지 뭐. 그런데 남편이 딸이 피곤할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 들어오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장도 이래가지고. 남편도 가게 문을 닫고 바로 오는 길이라 옷이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기구들을 만지고 고치고 하다 보니 기름 냄새도 좀 났습니다. 깔끔한 성격이라 지저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느끼기엔 적절하지 못한 복장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아이고, 우리 손녀딸 얼굴 좀 보자.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뻐?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이를 데리고 이 씨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잠시 맡기고 모임에 다녀온다고 온 것이었죠. 집에 손녀가 와 있다는 말에 이 씨의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는 아이를 건네받기 위해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 씨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남편의 손에 넘겨주려던 찰나에 그 사이로 팔이 쑥 들어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씻고 와. 어? 손 씻었어? 아니. 샤워하고 오라고요. 냄새 나잖아. 아, 그래? 그렇지. 얼른 씻고 올게. 남편이 민망해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하고 왔으니까 땀도 났을 거 아니야. 기름 냄새도 좀 나고. 그러면서 어깨를 으쓱 하는데 이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편이 못 들어서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금세 씻고 나왔습니다. 아윤이 잘 있었어. 보통은 이 씨가 딸의 집에 가서 돌봐주니 남편은 오랜만에 손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나 그럼 다녀올게. 10시는 돼야 올 거야. 재워놓으면 이따가 안고 갈게. 그래. 얼른 다녀와. 딸은 휴대폰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뒤돌아 나가려다가 말고 머뭇거리며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담배 피면 애기 만지면 안 돼. 흡연을 하는 게 신경이 쓰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렇게 손녀가 집에 올 때면 남편은 담배는 손도 안 댔습니다. 걱정 마.
남편은 웃는 얼굴로 딸에게 대꾸했습니다. 서운한 건 이 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밤늦게 아이를 데리러 돌아왔을 때 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윤이 자? 조심히 안고 가. 아기띠 하면 돼. 아이를 조심히 안아들더니 등 뒤로 벨트를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 코를 박고 킁킁대는 딸. 왜? 무슨 냄새나? 이 씨가 다가가 코를 갖다 댔지만 별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까 분유를 조금 흘렸는데 옷에 묻어서 냄새가 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철물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뭐? 철물점 냄새? 그게 어떤 냄새인데? 있어, 퀴퀴한 냄새. 그게 아윤이한테서 난단 말이야. 아빠가 오래 안고 있었나? 그러면서 이만 가보겠다고 짐을 챙기는데 이 씨는 얼이 빠져서 서 있었습니다. 너 지금 아빠한테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는 거야? 이 씨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자 딸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땀 냄새 같은 거 있잖아. 쇠 냄새인가? 아빠한테서 늘 나는 냄새. 아빠 아까 샤워하는 거 봤잖아. 냄새가 뱄나 보지.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아윤이도 씻겨서 향기밖에 안 나는데. 그냥 그런 거 같아서 맡아본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예민한 게 지금 누구야? 네가 아니라? 누가 할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씨가 날카롭게 반응하는 게 이상하다는 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나 냄새나 위생에 예민한 거 알잖아. 그건 누구보다도 이 씨가 잘 알고 있긴 했습니다. 이 씨가 애를 볼 때도 꼭 눈앞에서 몇 번이나 손 소독을 해야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딸의 반응이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예의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예민하다는 딸. 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무슨 예의니?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날의 일은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랑 자리 좀 바꿔서 앉아. 아윤이 옆에 앉으려고 하는데 아, 아윤이 아빠가 이유식 먹여줘야 해서 그래? 내가 먹여줄게. 이거 먹이면 돼? 명절에 딸과 사위가 방문했습니다. 아들네도 한 차례 왔다 간 뒤였는데 늦지막한 시간에 도착한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기 의자에 앉은 손자 옆에 붙어 앉아 있었는데 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자리를 바꾸길 원했습니다. 남편이 앞에 있던 숟가락을 들고 이유식을 떠서 아이한테 먹이려 하자 딸이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던 걸로 먹이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안 쓴 거야. 애기 숟가락으로 먹여야 되니까. 그냥 김서방이랑 자리 바꿔 앉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자 숟가락을 들었던 남편이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사위가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과 자리를 바꿨죠. 장인어른이 하시게 둬도 되잖아. 그러자 딸은 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은 냄새나 위생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부모가 아기를 만지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 씨에게는 더 관대한 편이었지만 그건 남편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시부모에게도 이런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면 그럴 리 없다는 걸 이 씨는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너 아까 아빠한테 왜 그랬어? 내가 뭘. 그리고 엄마 아빠 적어도 김서방이 집에 올 때는 옷에 좀 더 신경을 써줘? 전에 우리 시어머니 못 봤어?
그리고 딸이 부모에 대한 애정보다도 창피함이나 꺼리는 감정이 더 크다는 사실도 말이죠. 이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는지 딸이 이 씨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였습니다. 어쩐지 자식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착잡한 기분이 들었는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 그 속을 가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씨보다 더 비참한 기분일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냄새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을 직접 들은 게 여러 번이니 말이죠. 사실인데 뭐. 일하고 오면 땀 냄새도 나고 기름 냄새도 나고 그렇지 뭐. 그런 냄새 안 난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더운 날에는 땀 냄새 나요. 그런다고 그렇게 피하는 소영이가 잘못된 거지. 그냥 아무 말 말어. 괜히 애 맘 불편하게. 당신이 그러니까. 명절이 끝나고 이 씨는 남편과 조금 다투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딸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러는 게 딸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도 늘 딸이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자꾸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애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라. 그래서 며칠 뒤에 이 씨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해도 이 씨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손주를 봐주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그제서야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반성하는 듯 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설마 아빠한테 상처 주고 싶어서 그랬겠어? 그냥 일하고 육아랑 병행하느라 지치고 힘드니까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아. 애기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아빠도 너 못지않게 신경 써. 집에서도 너 그러고 난 뒤로는 꼭 샤워하고 애 안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빠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어. 고개를 숙이는 딸의 모습을 보니 다시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희희 씨도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씨 부부도 더욱 조심한 면도 있었습니다. 괜히 갈등을 만드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손주의 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양가 식구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밥 먹고 끝내려고. 다른 사람들은 안 부르고. 그래. 그것도 괜찮지. 소규모로 진행하겠다는 돌잔치 준비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뭐 도와줄 거 없어? 아니, 시댁에서 파티룸 예약도 해주시고 했어. 딸은 이 씨 부부의 도움은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주의 돌인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하는데 보태기보다도 손주 선물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금은방에서 순금 반지 하나와 팔찌를 맞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신경 써서 고른 것이었는데 돌잔치 당일이 되었을 때는 그 선물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주신 거고. 이건 시아버지. 그리고 이건 시집 식구들이 준 선물이라며 딸이 테이블 앞에 서서 한참을 자랑했습니다. 안 사던 혼자 준비한 선물만 하더라도 무척 화려했습니다. 200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선물은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씨도 사람이기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가 선물을 내밀자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상자에 들어있는 반지와 팔찌가 딸이 보기에도 초라한 듯 했습니다. 그러자 결혼할 때 딸이 쪽팔리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사부인.
아윤이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희 소영이 예쁘게 봐주셔서요. 우리 며느리는 흠잡을 데 없죠. 저희한테 너무 잘하고요. 안사돈의 말에 이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고 여러 테이블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즐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때쯤에 이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알았어. 남편에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데 세면대 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바깥 싸두니 철물점 한다고 그러셨나? 그러면 뭐 집 공사 같은 것도 할 줄 아시나?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딸의 대답. 아, 네. 예전에 그런 일을 한 적은 있으신데. 어머, 그래? 우리 집 작은 방 벽을 터버리려고 하는데 그거 바깥 사돈한테 맡아달라고 해도 되나 그럼? 아, 저희 아버지요? 그래. 기왕이면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덜 아깝잖아. 어차피 드는 돈. 그 말에 기분이 상한다면 자격지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런 가게가 아니라서요. 조그만 철물점이에요. 전에 그런 일도 하셨다며? 그냥 작은 구멍가게 같은 거예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데 아니고. 어머, 구멍가게? 그렇게 작아? 철물점들은 다 크던데. 네, 목 같은 거 팔고요. 아, 그래? 그러면 그런 용품 살 때는 사돈네 가게로 갈까? 아니요. 보여드리기 창피한 정도예요. 그러면서 더 깨끗하고 전문적인 곳으로 가시라고 말하며 웃는 딸. 딸의 답변에 안사돈이 어머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이 듣기에도 과하게 낮추는 말이 이 씨의 귀에는 더 거북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딸과 안사돈이 화장실을 나갈 때까지도 이 씨는 문고리만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석상처럼 굳은 채로 말이죠. 그리고 홀 안으로 돌아갔는데 머릿속은 멍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창피하다고 해도, 아무리 내세울 것 없는 부모라고 해도 시부모 앞에서 그렇게 부모를 깎아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남이 그래도 화를 내야 했을 딸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꼭 시부모에게 이쁨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은 딸의 태도에 이 씨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손주의 재롱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자 딸이 안고 있던 아이를 향해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이 몸을 틀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손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전에도 본 적이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씨의 이성이 끊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박소영, 엄마, 그동안 못난 부모와 어떻게 살았니? 그리고 왜 애를 못 안게 해? 무슨 냄새라도 나니? 기름 냄새? 땀 냄새? 쇠 냄새? 뭐가 됐던 간에 너는 그 냄새 덕에 공부했고 대학도 나왔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너 혼자 잘나서 그런 거 같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딸이 주변 눈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피하면 너도 그 집 딸 시켜달라고 해. 엄마, 왜 이래? 널 잘못 키운 내 탓이지. 부모가 쪽팔리고 냄새도 난다는 딸은 나도 필요 없어. 그제서야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서방,
네, 장모님. 내가 소영이 결혼할 때 4,500만 원을 줬거든. 사실 더 주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됐어. 근데 앞으로 우리도 자식 하나는 없는 채로 노후를 살아가야 하니까 그 돈 돌려받아야겠는데. 김서방은 줄 능력이 있지? 엄마? 돌반지도 팔찌도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으니까 도로 가져가마. 왜 이렇게 날 창피하게 해? 글쎄, 이런 부모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도 부모를 없이 여기는 딸은 우리도 부끄러워. 앞으로는 보지 말고 살자. 이제는 손주고 뭐고 봐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쩐지 말이 없었습니다. 이 씨를 말릴 만도 한데 말이죠. 남편도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해도 이 씨가 이러는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무 말 않고 지냈지만 이 씨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갈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일이 있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 씨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자식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딸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은 이 씨 부부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얼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것은 딸이 이 씨 부부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아니라면 무엇을 주어도 아까웠습니다. 이 씨 부부는 곧장 자리를 떴습니다. 그중 아무도 이 씨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씨의 통장에 4,500만 원이 찍혔습니다. 사위의 이름으로 보내온 돈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것이 딸과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꼭 받아야 했냐고 말했지만 이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씨 부부에게는 무척 큰 돈이었고 딸에게는 의미가 전혀 없는 돈이었습니다. 주고도 부모 대접을 못 받을 바에는 안 주는 게 나았습니다. 그 뒤로 딸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손주를 돌보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 씨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하나 스스로 못 보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애가 어느 정도 크기도 했고 말이죠.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이를 봐줬던 시간들도 없던 일로 하고 싶었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딸에게는 과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 아들 내외는 이사를 했고 동시에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 때문에 울적했던 나날의 모처럼 기쁜 일이 생긴 것이었죠. 이 씨는 정말로 자식이 아들밖에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애 봐주면서 지내는 거야? 아들네는 며느리가 일을 쉬고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딸에게 대답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잠자코 듣고만 있자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서방이 줬던 돈은 돌려줘. 앞으로는 엄마 아빠 서운하게 안 할 테니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온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돌려줄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으니까 이만 끊자.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나를 친정도 없는 여자로 만들 거냐고. 친정이 필요 없는 사람은 너였잖아. 부자, 시부모 밑에서 잘 지내. 엄마, 나도 그날 엄마가 나 망신 줬던 거 잊고 잘 지내보려고 하잖아. 그러면 엄마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면 안 돼? 평생 그러고 살았던 걸로 충분해. 끊자. 이 씨는 그러고 나서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딸이 연락을 취하려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는 못하겠죠.
이 씨는 딸과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울며 빌지 않아줘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다면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지도 몰랐으니 말이죠. 이 씨 부부는 그날 이후로 딸을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스스로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없으니 누구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죠.